현재 XRP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건 2100만 개, 1억 개도 안 되는데 XRP의 총 수량은 1000억 개? 너무 많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도 2100만 개, 더 이상 찍어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XRP도 딱 1000억 개,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만들면 막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리플의 상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까지 XRP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3,000원대 초반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XRP와 관련된 특히나 리플사와 관련된 파트너십이라든지 라이선스의 확보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호재거래가 터지면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에서 운전한 라이선스를 취득받아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두바이에서 부동산 토큰화하는 부분에 리플 원장의 메인넷을 채택했다, 이런 공식적인 오피셜 기사도 나올 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플사의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 SEC의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있거든요. 지금 현재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지금 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 이제 XRP 현물 ETF 조금씩 준비가 가능하다,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요구사항을 서한을 보내면서 조금씩 SEC에서도 위즈덤 트리에서 신청한 XRP 현물 ETF, 21 쉐어즈에 신청한 XRP 현물 ETF 이런 상품군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검토 작업, SEC에서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으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보파워라고 하는 한 에너지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 직접적으로 1억 2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또 SBI 리플 아시아의 고위급 자문으로 있었던 인물이 또 자문위원회로 들어오면서 전략적으로 비보파워라는 회사가 XRP에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런 안건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나와지고 있거든요. 물론 6월 중 하순에 주주총회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어지겠지만, 현재 비보파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비보파워의 주가가 약 30% 정도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XRP에 대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 또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가격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데, 항상 그 세력들, 기관들은 OTC 장외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나 또 XRP 같은 경우는 다크풀 거래라고 해서 그 마켓 메이커들이 붙어 있는 그 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손바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까지 좀 천천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좀 그런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하고 계신 리플이나 가상자산 이슈들 중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XRP에 대한 호재 뉴스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받쳐주지 못하고 가격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건데, 최근에 또 영란은행이라든지 FCA, 영국의 이제 금융행위감독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금감원이 있다면 영국에는 이제 FCA라고 하는 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란은행과 FCA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미국의 SEC의 공격을 받아서 상품이 아닌 증권이다라는 어떤 태클에 걸리면서 굉장히 리또속을 자아냈지만, 영국의 재무부에서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해야 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 모두 다 전통적인 그런 유가 증권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딱 판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XRP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이미 과거서부터 받고 있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FC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에 아치악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아치악스 역시 수억 달러 규모를 토큰화하기 위해서 이제 RWA라고 하죠.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원장을 채택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그 토큰화 마켓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페이먼트로서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어떤 송금 회사들이나 자금이체 기업들과 함께 이제 손잡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뿐만 아니라 RWA 섹터도 부동산 토큰화라든지 예술품의 토큰화라든지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암호화폐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리플 원장과 XRP에 대한 그 옵션 사항들이 포함되고 인정되고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XRP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조금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이제 달러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고, 알트코인들은 아직은 좀 밑에 머물러 있거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물론 조금 올랐다고 한들 아직까지는 한 300만 원 중반대 머물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좀 손절권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XRP도 마찬가지로 많이 못 올라주고 있죠. 일단 최근까지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 기관들은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모두 다 잡아먹고 뺏어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좀 기다리는 시간이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다시 한번의 그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연출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XRP를 필두로 한 알트코인 역시 항상 그들이 비트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돈으로 알트코인,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순으로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6월달 자체는 우리가 조금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을 바라보면서 조만간 알트 시즌이 오겠구나,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단기적으로 유의해야 할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XRP 관련해서는 워낙 퍼드성 뉴스가 많이 나오죠. 퍼드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런 거짓 기사를 뜻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특히나 많이 XRP 쪽엔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리플사가 RLUSD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집중하고 뭐 XRP는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 XRP와는 관련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리플사가 매월 1일에 한 번씩 이제 10억 개 정도의 SQ 물량을 풀어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리플사에서 덤핑 물량을 만들어낼 거다, 가격이 뭔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된다 등등의 어떤 그런 거짓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RP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분별력 있는 눈으로서 조금 더 펀더멘탈적인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좀 확실하게 끝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리플과 SEC가 싸우고 서로 항소까지 가면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점점 합의 과정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벌금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하향 조절화가 됐고, 이제는 완전히 화해하려고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 너무 절차 자체가 간소화돼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일단 시간 끌기로 좀 보고 있고, 저는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사가 뭔가 RLUSD에 집중하고 XRP를 버린다, 이런 퍼드 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리플사가 물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RLUSD라고 하는 리플 USD가 출시가 되면서 이미 NYDFS라고 하는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가 되면 이제 더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리플사에서 찍어낸 RLUSD 자체는 두 가지 메인에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 메인넷이고, 두 번째는 리플 원장이거든요. 이더리움 메인넷에 올라갔을 때 이가 가치가 이동되면 이더리움이 조금씩 수수료로 쓰이는 것처럼, 리플 원장의 RLUSD가 올라가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XRP가 소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RLUSD만 집중하고 XRP 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RLUSD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가총액이 커지고 주주량이 많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XRP가 그만큼 많이 소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딱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뭔가 XRP가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식으로 혹할 수는 있지만, RLUSD 자체가 리플 원장 위에 구축이 돼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XRP가 소각되는 유틸리티가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퍼드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뭐 ISO 20022 메시징 표준이 XRP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획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ISO 20022라고 하는 것은 그 금융 엘리트들이 그 스위프트망, 전 세계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는 파이프라인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국제 메시지 표준이거든요. 이것은 2004년 때부터 새롭게 나와가지고 지금 2025년 연말까지 계속 파일럿 테스트와 공존의 시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는 이제 완전한 블록체인에 탑재된 그런 국경 간 결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 ISO 20022 안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이 기준을 준수해요. 거기에 XRP도 있고 스텔라 루멘도 있고 뭐 헤데라라든지 아이오타, 알고랜드, 심핀 네트워크, XDC까지 한 7개 정도의 코인들이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의 코인이 이 표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예원사,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면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등록 관리 그룹 안에 회원사로 아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구거든요. 그 두 가지 코인이 바로 XRP와 XL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SO 20022가 XRP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ISO 20022는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리플 네트워크가 뭐냐면 리플사에서 고안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낸 솔루션이에요. 그 리플 네트워크를 썼을 때 그 리플 네트워크로서 CBDC가 왔다 갔다, 특히나 도매형 CBDC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XRP가 소각이 되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새로운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 XRP는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로서 연결성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기사만 봤을 때는 뭐 XRP 진짜 버리나? XRP는 금융 표준이랑 연관이 없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RLUSD가 어떤 메인을 위해 올라가고 ISO 20022 메시징 표준이 어떤 네트워크를 품고 있는지 등록 관리 그룹에 리플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XRP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궤를 같이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가치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 ETF 승인은 정말 가능할까요? 네, 저는 XRP에 대한 현물 ETF 승인은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한 내년 1분기 안에는 완전히 승인이 될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2025년 안에는 XRP 현물 ETF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폭스 비즈니스의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었고, 리플의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는 모니카 롱, 리플의 사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한 10개 정도가 되는 회사에서 현재 XRP 선물 ETF, 현물 ETF 다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그 홍수문이 이제 문이 열릴 것이다. 2025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플의 임원진 역시도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SEC에서 완전히 XRP에 대한 현물 ETF를 받아들여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의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제 SEC한테 어느 정도 서한을 보냈거든요. 우리 이제 증권에 대한 명확성과 이제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걸 확실하게 좀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물 ETF 준비하고 있는데 얼른 좀 받아들여줘. 이런 어떤 하나의 요청서, 서한을 보냈는데 SEC에서 굉장히 또 고무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에서 8개월 안쪽으로는 이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타임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까지는 XRP 현물 ETF, 사실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코인과 같은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이 현재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XRP에 대한 현물 ETF 승인은 일단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블랙록이 신청 안 했어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1.5경 원 이상 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대계 자본의 뿌리와도 연관된 세력인데 아직까지 블랙록에서 신청하지 않았기에 일단은 블랙록이 신청하는 그 시기를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고, 그 전에 반드시 끝나줘야 되는 게 리플과 SEC의 소송의 마무리예요. 합의로 좀 끝나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XRP에 대한 가격 상승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좀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로 인해서 블랙록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하는 그 시기, 빠르면은 저는 충분히 한 7월 전후로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봤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니까 좀 느긋한 마음으로 오히려 싼 값에 XRP를 조금씩 쟁여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DCA 전략이죠.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가 승인되고 나면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이미 월가의 돈이 들어올 만한, 기관의 돈이 들어올 만한 이제 ETF 파이프라인이 뚫려 있죠.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늘 뭔가 대중들을 농락하는 것처럼 승인을 시켜줄 것처럼 하다가 그거 오보야, 그 우리 SEC 계정 해킹당한 거야. XRP 같은 경우는 과거에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오보로서 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짓 기사로서.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대중들의 관심과 뭔가 기관들의 투자 유입을 좀 그들이 재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 SEC에서 완전히 승인된 이후 바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2달 정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쿨타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XRP나 솔라나와 같은 현물 ETF가 뚫린다고 해도 약간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도 일단 앞으로의 뭔가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조금 더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지지부진해요. 지금 현재 플로우 테이블을 미뤄보더라도 비트코인은 꾸준히
꾸준하게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비하면 물론 많이 선방은 했지만 전통 금융에서는 굉장히 탑급에 올라와 있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많은 기관의 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 굉장히 핵심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스테이킹이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관 입장에서 기관들은 워낙 굴리는 자금이 크다 보니까 뭐 1%, 2%, 심지어 뭐 0.5% 단위로만 이자를 준다 해도 정말 그 증권사를 바꿔 탈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뭐 코인베이스나 하물며 우리나라 업비트만 하더라도 스테이킹을 맡겨서 2%, 3%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한테 내 이더리움을 맡겨가지고 이자도 못 받는데 굳이 기관들이 자금을 투입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편입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슬슬 나스닥이라든지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든지 블랙록과 같은 그런 자산 운용사, 증권사에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 넣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들끼리 원탁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 이더리움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면서 알트 시즌까지 불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천천히 기다려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고 상환을 할 때 아직까지는 현물로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들이 뭔가 블랙록에 맡겨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을 때 나 매도할래요 하면 비트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의 상환이 현물로서 이루어지도록, 그러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해지겠죠. 앞으로도 시장이 탄탄해지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조금 더 효용성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에 좋은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편입되는 것과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환할 때 달러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서 상환되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반드시 깔려야지만 조금 더 암호화폐 상승에는 고무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 소송 종결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는 벌써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2020년 연말 정도에 제이 클레이튼이 소송을 하고 떠난 이후에 지금 게리 겐슬러 임기 꽉 채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안 끝났고, 지금 SEC 신임위원장 새로 폴 애킨스가 취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릿도 속이다, 이거는 뭐 증권성 심의에 계속 휘말려 있다, 가격이 안 오른다, 뭔가 계속 이렇게 자물쇠로 잠궈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자체도 브레이크를 건 게 증권이어서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라 절차 자체가, 이 항소를 취하하는 절차 자체가 너무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로서 브레이크를 건 거지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에 대한 그런 여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지금 마지막 절차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7월 중순 전에는 리플과 SEC의 소송 끝날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고안했던 페드나우 서비스, 이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ISO 20022 그 메시징 표준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확실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리플과 SEC의 소송도 아마 조만간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SEC가 뭐 크라켄이라든지 유니스왑이라든지 컨센시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거래 플랫폼들의 소송을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제 조만간 좀 합의로서 마무리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류 금융권 및 CBDC 협력에 대한 리플의 행보는 어떤가요? 일단 리플사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의 사업군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리플 페이먼트 사업으로서 국경 간 결제 사업하는 거, XRP의 가격적인 부분에 가장 큰 지렛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 앞으로 많은 소각량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죠. RLUSD로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과 리플 원장 메인넷의 주조가 돼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벌써 3억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활발하게 지금 더더욱 시장 캐파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리플사가 2023년 5월 때부터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메타코를 인수하고, 또 스탠다드 커스터디라고는 미국에 약 3,300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스위스 기반의 메타코, 이 커스터디 회사를 인수했고, 또 미국 기반의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인수하면서 이번에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리브랜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보관 솔루션 역시 리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이 우리 PD님께서 질문 주신 CBDC
CBDC 사업이에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2013년 5월서부터 리플 원장 기반, XRP 레저 기반의 CBDC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5개국, 10개국, 20개국, 30개국, 지금은 더 팽창돼 있거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 각국의 국가 단위의 협력을 맺으면서 CBDC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리플의 CBDC 부분의 부사장인 제임스 월러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2023년 7월 달에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약 30개국의 중앙은행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를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리플 보고서를 통해 10개 중앙은행에서 9개 중앙은행이 이미 CBDC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리플 원장 기반의 그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거든요. 지금 SEC를 통해서 리플사가 공격을 받고 있고 계속 힘든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그 CBDC 파트너십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맺을 때 그 소송에 대한 잡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송 때문에 리플사와 손잡기를 꺼려하는 중앙은행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리플과 SEC의 소송은 역시나 짜여진 각본이다. 그들끼리의 시나리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XRP의 실질적 활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XRP를 투자할 때 정말 비관적으로도 한번, 객관적인 지표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현재 XRP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엄청 많죠. 비트코인 같은 건 2100만 개, 1억 개도 안 되는데 XRP의 총 수량은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개? 너무 많다.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는 물량이 너무 많으면 가격적인 모멘텀이 끌어올리기에는 뭔가 한계점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이 수량 자체가 많다는 것도 당연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도 2100만 개 더 이상 찍어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XRP도 딱 1000억 개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어요. 리플사가 이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본격적으로 만들면 막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제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나 XRP 레저 개발자 홈페이지 가면 XRP 코인은 이미 1000억 개로 딱 제한 발행돼서 나온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회계 법인의 보고서를 미뤄보더라도 XRP 역시 비트코인과 연관되게 딱 1000억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드는, 점점 버닝이 일어나는 거죠. 희소성이 점점 커지는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 부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 리플 원장을 통해서, 이 리플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XRP가 정말 가치가 이동될 때 브릿지 커런시로 소각이 되는 메커니즘이 계속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한 거래가 이동될 때마다 평균적으로 0.00001 XRP, 0.4개 1 XRP가 소각이 돼요. 물론 이 트랜잭션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굉장히 소량의 XRP가 이제 완전히 불타오르지면서 소각이 되면서 빠른 트랜잭션으로서 가치가 이동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총 1000억 개 중에서 XRP가 소각된 양이 140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퍼센티지로 했을 때 0.014%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1%가 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물량은 많은데 XRP가 지금 실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포션이 작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XRP의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내재 가치, 지금 국가 단위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과 SEC의 소송만 완전히 끝나서 전통 레거시 금융에서 리플 네트워크, 리플 페이먼트를 완전히 채택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되면 XRP에 대한 그런 파급력, 앞으로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그런 파트너십은 엄청나게 많이 수면 위로 떠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리플 보고서를 봤을 때 연간 한 7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XRP를 통해서,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하루 외환 결제 약 90% 정도도 지금 리플 페이먼트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리플사가 송금 기업뿐만 아니라 자금이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만까지도 ISO 20022 이 메시지 표준과 준수하는 코인이 또 XRP이기 때문에 그 홀스케일 CBDC죠. 도매용 CBDC에서는 XRP가 많이 활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많은 공급량이 있고 아직까지 소각량을 봤을 때는 좀 미비하지만 앞으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생각한다면 XRP의 그런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XRP가 그럼 정말로 작가님 말처럼 수요가 폭발해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럼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 아까 말할 때 한 가치를 이동할 때 0.00001 XRP가 쓰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XRP가 3,000원대니까 얼마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가게 되면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0.00001 XRP에 대한 소수점
전만 미뤄보더라도 XRP가 정말 뭐 $10,000, 막 1,400만 원이 된다 한들 수수료가 140원이에요.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봤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혹은 140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XRP는 비트코인이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는 것처럼 1억 분의 1로 쪼개지게끔 비트코인이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드랍 단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쪼개지는 단위까지 이미 하위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CBDC의 세상에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XRP를 활용한다는 건 거의 수수료 자체가 저렴한, 거의 없는 수준으로 효율적인 가치의 이동이 가능하다. 리플의 비전인 가치의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밸류를 실제로 할 수 있게끔 그 기술진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XRP라는 코인 자체가 리플 원장이 워낙 합의 원장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속도가 빠른 부분에 경쟁력이 있지만,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뭐 트론이라거나 뭐 솔라나라거나 뭐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XRP보다 더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어요. TPS만 보더라도 XRP 같은 경우는 한 1,5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하고, 비트코인은 한 6에서 7 정도, 이더리움이 한 15에서 20, 뭐 많이 가면 3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물론 XRP가 비트와 이더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건 맞지만, 트론도 굉장히 빠르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TPS 자체가 10만 단위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럼 국경 간 결제에서 솔라나를 쓰지 왜 리플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이 있잖아요. 스위프트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올해 7월 중순에서 받아들이고, 과거에 영국의 쳄스라는 거액 결제 시스템에 이미 탑재가 돼 있고, 미국의 클리어링 하우스에서도 이미 탑재가 작년 4월 달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하나의 표준, 이 ISO 20022 메시징 표준의 준수가 되냐 안 되냐, 그 말은 즉슨 금융 엘리트의 우두머리 세력이죠.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 IMF나 BIS와 같은 그런 조직에서 이미 선택받은 코인 자체가 리플과 스텔라 루멘과 같은 그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솔라나도 빠르고 뭐 트론도 빠르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XRP와 XLM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CBDC의 세상에서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XRP뿐만 아니라 XLM이라는 친구도 지금 리플의 형제지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왜 그러냐면은 리플의 초기 개발자 중에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플의 초기 개발자로서 데이비드 슈워츠랑 아서 브리또, 물론 그 전에는 뭐 스테판 토마스도 있었고 에반 슈워츠라는 기술진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 기술진들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스텔라 루멘을 이끌고 있는 제드 맥켈럽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을 제드 맥켈럽이랑 같이 만들고서 2014년도에 이 제드 맥켈럽이 리플사를 떠나서 스텔라 재단을 만들어요. 오히려 리플과 굉장히 여러 가지 코드베이스가 비슷하지만 수수료 자체는 리플의 10분의 1에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용, 소매용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설계하게끔 각자의 영역이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XRP 하나 가지고 모든 금융망 자체를 포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XRP는 도매용 CBDC, 기관급 CBDC에 이동해서 활발하게 쓰이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는 코인이고, 이제 소매용 C2C나 P2P 거래에서는 이제 XLM이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레포라고 하는 은행끼리의 내부망, 채권을 주고받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시장에서는 JP 모건이 만든 또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그들은 과거서부터 TC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서 JPM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채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담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들끼리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이 딱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큰 영역을 리플 XRP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래의 심핀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을 같이 엮어가지고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가능하게끔 하는 또 ISO 20022를 준수하는 코인이 또 XDC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섹터가 나눠져 있고 각 코인들이 그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다. 그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관계로서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뭐 XRP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하고 몇 년도에 몇 달러 갈 거고 뭐 5년 뒤 10년 뒤에 얼마 갈 거다, 제가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저도 정말 뭐 일개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지만 저는 앞으로 XRP 코인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관의 채택을 받으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웰스파고의 한 연구원이 XRP가 2027년까지 $50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었거든요. 웰스파고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웰스파고 자체는 지금 페드나우 서비스, 연준에서 만든 지급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를 실제로 탑재하고 있는 은행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자치를 이동할 때 XRP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웰스파고 연구원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앞으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리플 네트워크가 담당을 하게 됐을 때 XRP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치를 내놓은 바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그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얼마만큼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져갈 때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XRP의 가격은 정말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매도 시점에 관한 결정적인 신호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평생 동안 그냥 계속 모아간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수단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와 같은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약 70% 정도의 물량은 사이클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의 물량은 그냥 2030년, 2035년, 5년, 10년을 쭉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 물량을 따로 빼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 70%의 이 사이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도 전략이 매우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실물금도 지금 꾸준히 쭉 오르다가 다시 또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실물금이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오르는 코인과 그런 주식과 같은 자산군은 없다라고 봐요.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 사이클이 마침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점점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죠. 또 M2 머니 서플라이 자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 또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가격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욕심을 오히려 좀 버리면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조금씩 현금화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5% 정도까지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약 3조 달러 정도라고 했을 때 그중에 한 65% 정도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거고, 그 말은 즉슨 알트코인이 지금 많이 짓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나서 알트 시즌이 항상 그 순환매 사이클로 불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65 정도 보여주지만 점점 알트코인에 대한 캐파가 커지면서 50 밑으로 45 정도 좀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말 파티의 시기죠. 광란의 시기로서 많은 대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대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내가 탐욕을 절제해서, 그때 아마 팔기 싫으실 거예요. 그때 아마 비트코인 막 뭐 2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넘어가는 이런 정말 파티의 순간일 때 더 오를 것 같은데 팔아야 된다고 많은 개인들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빚까지 가져와가지고 영꿀 투자하고 비투 투자하고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느 정도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살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천천히 사셔야 되고, 팔 때는 뭔가 더 오를 것 같을 때 탐욕을 좀 절제하시면서 나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두 번째는 더욱더 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 내 주변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건 이 앱 순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앱 순위.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뭐 업비트나 빗썸 깔잖아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연락 와서 도지코인 그거 엄청 떡상하던데 그거 어디서 사면 돼? 그럼 업비트나 빗썸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갤럭시 폰을 쓰시면 플레이 스토어 보시고요, 애플 폰 쓰시면 앱 스토어 들어가서 그 앱에 대한 순위를 한번 보세요. 인기 순위. 지금 현재 업비트나 빗썸이 100위권 밑에 아주 그냥 빠져 있거든요. 개인들이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 10위권 안에 들어온다, 탑5 안에 들어온다, 심지어 1위, 2위를 하고 있다? 빠져나와야 되는 시간이라고 반드시 인간 지표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앱 순위뿐만 아니라 미국의 1등을 해서로서 또 코인베이스가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앱 순위 같은 것도 트위터에 코인베이스 앱 랭크봇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는 300위권 밖에 있어요. 많은 개인들이 관심이 없죠.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겠고, 무디스에서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 조정화시켰고,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 3.1% 넘기면서 최고치 경신했죠.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도 튀면서 지금 굉장히 경기 자체가, 달러에 대한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도 없고 가지고 있던 물량도 던지다 보니 앱 순위 자체는 많이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관심 없던 대중들을 유인하는 그때 뭔가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슈퍼 사이클이 다가왔다.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파티의 시기겠죠. 막 도지코인으로 퇴사했다는 사람도 나올 거고 나는 시바인으로 뭐 집을 샀다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럴 텐데 우리가 그럴 때 어느 정도는 좀 털어내면서 욕심을 털어내면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플사가 현재 많은 물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스크는 없나요? 일단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리플사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공급량 1000억 개 중에 약 42% 정도가 지금 리플사 손아귀에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XRP 가지고 있는 물량만 하더라도 45억 개 정도가 되고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해서 그들이 2017년 연말부터 550억 개, 그러니까 총 물량 중에 55%를 잠궈놨어요. 지금 그중에 계속 기관한테 판매 또는 대여를 해서 대략 한 370억 개 정도가 에스크로 물량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XRP 수량이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기득권 기관들의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걸 뜻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 42%의 물량 자체가 리플사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퍼드성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에스크로 물량이 매월 1일마다 분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덤핑 물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 달러의 주인장들이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뭔가 이제 미국에 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패권은 이어가면서 약달러를 만들고 금리 인하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이 미국에 대한 힘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론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를 해결할 것이다. 혹은 비트코인으로서 미국 국채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정량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가 부채 지금 거의 37조 달러에 이르는 이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명확한 리밋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부터 작년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뛰어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현재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달러가 아닌 새로운 화폐로서 뭔가 금융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가 왔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저뿐만 아니라 영란은행의 전 총재였던 마크 칸이라는 사람도 이제는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하나의 기축통화가 돼서 전 세계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들이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아닌 어떤 코인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XRP가 될 확률 또한 저는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이미 많은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충분히 그레이트 리셋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비전 투자를 해야 되는 XRP 또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리플을 가져가는 수단으로 적립식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할 때 PD님 말씀해주신 적립식 투자,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달러 비용 평균법이라고 하는 그 분할 매수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뿐만 아니라 이미 코빗 리서치 센터에 대한 결과치나 학술 연구지에 보면은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분할 매수 전략, DCA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바닥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XRP가 뭐 2,000원 후반대, 3,000원 초반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 구간인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적금 들듯이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비트코인도 조금씩 사 모으는 것처럼 XRP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주기가 짧으면 좋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사셔도 되고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점점 이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수량을 모으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XRP가 한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동전 가격이다 보니까 최소 1, 2만 개 정도는 그냥 2030년, 2035년, 5년, 10년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벌써 XRP가 3,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만 개, 2만 개 누군가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거든요. XRP 3,000원만 잡아도 1만 개면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이제 부담되는 돈까지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 그 정도는
반드시 장기 물량으로 좀 빼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은 이제 막 투자했다, 나는 이제 막 10만 원, 20만 원씩 사고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사이클 투자로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한 7, 80% 물량은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20, 30% 정도 물량은 또 꾸준히 모아가시면서 DCA 하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제가 늘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 한 개, 근데 요즘 비트코인도 워낙 올라가지고 한 개가 부담되잖아요. 그럼 0.1개라도 모아가고 XRP도 1, 2만 개가 좀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한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만 좀 장기적으로 좀 따로 빼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과 본인의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력의 의도를 100% 알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뭐 정말로 다크풀 거래나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가격을 조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 100% 알 수가 없고, 그들끼리 OTC 거래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누가 누구한테 넘기는지도 100%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스트링트 밸류라고 하죠. 그 내재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펀더멘탈적인 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이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실제로 효율화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그리고 기관의 채택을 받았느냐, 혹은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이 높느냐,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가 누구이며 그 전주의 자금은 어떤 세력과 연관성을 가져가는지, 현재 리플사가 계속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국가 단위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고, 부동산 토큰화에서도 XRP 레저가 쓰이고 있고, 최근에 비보파워라는 에너지 회사에서도 XRP를 전략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미뤄보면서 앞으로 XRP라는 코인이 이런 생태계에서 쓰일 수 있겠구나, 앞으로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될 수가 있겠네,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연준,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스위프트에서는 완전히 ISO 20022 메시징 표준,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고, 그 말은즉슨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어디에 편입이 되어 있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는지,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 내공을 조금씩 쌓아가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사실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격이 비트코인만 좀 잘 버텨주지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친구, 특히 도지코인 이런 친구들도 계속 지금 박스권에만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반드시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있는지, 또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공부가 답이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이외에도 주목하고 계신 코인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XRP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이 디지털 패러다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생태계 중에 또 스마트 컨트랙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도 지금 꾸준히 기관과 국가의 채택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파키스탄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모아가겠다, 최근에 IMF에서도 비트코인을 온라인 금, 하나의 가치 저장 선으로 인정하면서 재무자산에 편입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이 IMF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 인출권이죠, 이 SDR의 포괄적인 개념인 외환 보유고에서 반드시 비트코인이 편입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뭐 미국 달러라든지 미 국채라든지 실물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5대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도 그 외환 보유고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국가 단위의 포모의 시기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온라인 금으로서 활용되는, 최근에도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우리가 반드시 조금씩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CBDC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그런 익명성 같은 걸 보장해주는 프라이버시 섹터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바깥 세상에 있는 걸 블록체인으로 얹을 수가 있는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인링크라든지 폴카닷 같은 그런 친구들, 뭐 그 이외에도 게임 섹터나 메타버스 섹터라든지 밈코인 섹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커뮤니티 토큰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의 코인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피어나고 더 발전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섹터에서 대장격으로 있는 것들, ETF가 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것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조금 더 포트폴리오 분산화해서 하나의 코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전반에,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전 투자자가 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또 이렇게 좋은 신사임당 채널에서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조금씩 오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알트 시즌도 뒤에서는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씩 버릴 준비를 오히려 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공부를 좀 수반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가치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XRP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한 번씩 오셔서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